I know better than I know myself, better than I know and how you know me better than I know better than I know myself, better than I know 정책 덕분에 후보를 알다 정책 덕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자, 오늘은 이번 대선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겠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두 양강 후보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집을 갖게 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르고 집값이 갑자기 올라가지고 세금이 확 오르니까 화나시죠? 저도 화나던데. 대대적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이 제1순위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 정권의 그 부동산 반시장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수직 상승했고 서울 48만 호, 경기 인천 28만 호, 타 지역 29만 호 등 GTX 노선을 따라 1만 호에서 2만 호 규모의 역세권 콤팩트 도시를 여러 개 건설해 네, 표심을 잡기 위한 두 후보의 발언이 이어져 왔는데요. 그만큼 국민의 관심이 크다는 뜻이겠죠. 자, 그럼 여기서 여론조사 결과를 한 가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번 대선에서 후보 결정에 영향을 주는 대선 의제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결과는 복수 응답이 포함된 조사 결과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조사 결과 보시는 것처럼 가장 많은 답은 부동산 대책 및 주거 안정 대책이었습니다. 2위를 차지한 경제 성장 방안에 비해서 한 2배 가까이 많은 응답이 나왔습니다. 표심 역시 양측이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풀지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양측은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번에는 두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그래픽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자, 먼저 윤석열 후보 측 공약부터 보겠습니다. 윤 의원님께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실까요? 예, 세 가지입니다. 공급, 세제, 그리고 교통망 확충. 네. 예, 그러면 이제 그 물건이 많아져야 가격이 떨어집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주택을 만들어 가지고 그 주택들이 잘 공급이 돼야 사람들이 집은 언제든지 살 수 있구나 하면서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매물을 내놔야 돼. 기존 주택이죠. 1번은 신규 주택, 2번은 기존 주택. 기존 주택도 매물로 자주 나와야 그래야 이제 또 가격이 안정이 됩니다. 네. 그러려면 이제 세제 문제에 있어서 양도세라든가 종부세 문제를 좀 해결해드려야 매물이 나오고 그 매물들이 잘 소화되면 가격은 안정되는 거죠. 세 번째는 서울에서 또는 수도권 중심 거리에서 거리가 좀 있더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도심에. 그러면 굳이 그 도심에서 좀 떨어져서 살아도 됩니다. 바로 광역교통망이죠. 그래서 이 교통망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을 단축시켜드리면 조금 멀리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금방 도심에 올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아까도 등장했지만 역세권, 컴팩트 시티 같은 거를 개발을 해서 이런 세 가지 부분을 조정해드리면 앞으로 크게 집값이 안 오르겠다라고 마음의 안정을 찾으면 이제 집값은 안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장 살 이유가 없거든요. 네. 천천히 여유 있게 사자. 이것이 세 가지 공약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 측 공약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픽 바꿔주시죠. 자, 이번에 민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제가 이번에 여야 국힘당과 저희 당 부동산 공약들을 비교했는데요. 거의 다 비슷합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공급을 늘린다라는 부분, 세금을 완화한다는 부분, 교통 대책을 세운다는 부분 대동소이합니다. 특히 이제 저희는 250만 호가 아니라 311만 호 공급한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조금 더 공급의 양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민간보다는 공공주택을 더 짓겠다는 것이 많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세금 완화 부분도 아주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세금 부담을 완화하겠다. 그래서 이제 거래를 많이 할 수 있게 하겠다는 부분도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그 GTX 신호선을 따라서 하는 것도
이미 우리 후보께서 발표를 하셨고요. 네. 저는 그래서 좀 특징적인 것들을 이제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민간 주택 중에서 주택의 공급 중에서 민간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나대지 빼놓고는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그 우리 신속 협의제라든지 이런 그 같이 한꺼번에 인허가를 하는 그런 방식이라든지를 통해서 이 절차와 시간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 이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중의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4종, 3종까지밖에 없었던 것을 4종 주거 지역을 신설해가지고 최대 500%, 최대 500%까지의 용적률을 늘리는 방안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늘려진 용적률을 가지고 우리 소유자 같은 경우는 우리 분담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면 분담금이 들어가는데 예. 그 분담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기존에 살고 있었던 세입자분들 지금까지는 다 쫓겨나는 거였는데 그분들이 일정 정도 일정 조건이 되는 세입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방안 이런 방안을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신도시 같은 경우에 제가 평촌에 살고 있는데요. 안양의 평촌이라든지 분당이라든지 그리고 부천 중동이라든지 일산이라든지 이런 그리고 삼본 이런 5개 신도시가 있는데 5개 신도시가 있는데 신도시가 아니라 노후 신도시가 됐어요. 예. 그 교통도 안 좋아지고 특히 그 주차장도 안 좋고 상하수도도 안 좋아지는 이런 상태인데 여기를 각 단지별로 개발하기가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노후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건데 그것의 핵심 중에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용적률을 높이는 부분이 있음과 동시에 그거를 리모델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그 리모델링에서 그 안전성을 완화해가지고 수직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성을 좋게 해주는 부분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 관계상 마지막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예, 짤막하게 마지막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개발 이익을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후보 측의 공약을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는 과연 이 공약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측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부동산 공약을 보면 기본주택 100만 원 공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본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안은 사실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과연 기본주택이 차기 정부에서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에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공급 정책에는 원가주택이라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연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원가는 얼마에 국민들한테 공급하시겠다는 건지, 원가 공개를 지금 현재 LH 같은 공기업들이 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후보님께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연 후보님들께서는 지금의 집값이 차기 정부에서는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지금의 집값을 유지하면서 더 가파른 상승을 막는 것이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인지 국민들이 매우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후보님들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각각 주어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요.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먼저 민 의원님, 지금 대량 공급을 약속을 하고 있는데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이었어요. 어떤 답변해 주실까요? 예, 대량 공급과 관련해서 아까 100만 호라고 하는데 실은 140만 호입니다. 기본주택 140만 호를 짓겠다는 거고요. 네. 근데 그 대량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부지가 있느냐, 그다음에 재원을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가지일 텐데요. 지금 저희가 기존의 정부에서 모든 계획을 세워놓은 206만 호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추가로 후보가 얘기한 게 105만 호입니다. 그래서 311만 호예요. 예. 그래서 206만 호 같은 경우는 이미 정부에서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이다라는 것이고 106만 호와 관련해서도 뭐 우리 김포 20만 호라든지 용산 10만 호라든지 그리고 뭐 지하철 정비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계획들을 다 발표를 했습니다. 부지와 관련해서는 문제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재원인데 재원은 140만 호 중에서
임대형과 분양형이 있는데 분양형은 뭐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임대형이 문제인데 80만 호예요. 80만 호 중에서 이 1호를 건설하는데 약 2.5억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80만 호를 2.5, 200조거든요. 이게 5년이니까 1년으로 나누면은 40조 드립니다. 40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주택 기금이 있거든요. 주택 기금이 지금 45조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고 또 공공택지 민간 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주택 기금을 보충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의 문제도 없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것은 가장 크게는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후보 측 답변도 들어보겠습니다. 예. 원가 주택과 관련해서 어떤 원가를 말하는 거냐라는 예. 질문이었습니다. 예, 청년 원가 주택인데요. 청년 원가 주택은 그 잘 아시는 대로 그야말로 토지 비용도 원가, 그다음에 건설 비용도 원가. 그렇게 해서 진짜 원가 그대로만 청년들께 분양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거를 분양받으신 분은 그 대신에 싸게 사니까 나중에 저 치가가 오르면은 이익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럴 때 분양 원가 대비 양도 차익의 70%만 가져가시고 팔을 때 30%는 이제 국가에서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양도 차익의 그 일종의 그 7대3 분담 비율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팔 때 국가 쪽에 30%를 깎아서 양도 차익의 30%를 깎아서 매각을 하시면 그러면 이제 그 국가에서는 그거를 70%만 반영된 가격에 사가지고 그 다음 분에게 그 싼 가격에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세보다 싼 가격에 청년들에게 공급이 되도록 만든. 그래서 원가에 토지 비용도 원가, 그다음에 건설 비용도 원가. 그렇게 해서 청년들에게 좀 좋은 기회를 드리고 싶다 이런 차원에서 만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도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집값을 어느 수준으로 잡을 것인가라는 질문이었는데 민우 의원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죠. 네, 집값을 국가가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오만이겠죠. 시장의 상황을 잘 보면서 그게 맞추는 것이 핵심일 텐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이 일률적으로 쭉 상승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왔다 갔다 이제 너를 뛰잖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소득 수준에 맞춰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지금 소득 수준에 비해서 너무 높은 게 사실입니다. 월급을 모아가지고 몇십 년을 모아야지만 집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소득 수준에 비해서 집값이 너무 높기 때문에 하향 평준화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윤 후보 측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뭐 문재인 정부에서 정말 그 아까 1번으로 나온 그게 부동산이 될 정도로 너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제 금융입니다. 100에서 200으로 갔다가 지금 한 190 정도 온 것 같은데 네. 그럴 때 그냥 다시 100으로 돌아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문제는 그 담보 대출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럼 담보 대출이 있는데 가격이 다시 제자리로 가버리면 이제 그 대출 받으신 분이 부실 대출이 돼버리고 예. 그중에 그 대출을 못 갚게 되면 이제 신용불량자가 되거든요. 그게 일본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스러운 일인데 올려놓고 나서 다시 제자리로 가면 제일 좋은데 그거를 완전히 제자리로 보내려고 무리하다가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게 정말 1단계, 2단계, 3단계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안정을 목표로 가지면서 계속해서 공급을 늘려서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체감 그 집값이 낮아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을 현재 많이 마련하고 있으니까 좀 기대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봤는데요. 이쯤 되면 서로의 공약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순서는 상호 토론 시간입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한 분의 주도권 토론을 3분으로 제한을 하고요. 시간이 지나면 제가 개입을 하겠습니다. 그때 되면 반드시 토론을 멈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윤창현 의원님께 먼저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 저부터요? 예, 시작해 주시죠. 예, 그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아주 좋은 그런 계획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근데 하나 자료를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그 SH공사가 그 임대주택을 매입을 해서 이제 그거를 그 임대를 드리는데 지금 현재 그 임대주택 중에 한 25%가 공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뜻으로 임대주택을 마련해서 드리려고 해도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저 시민들께서.
그 이유는 뭐 뻔하죠. 그 교통도 안 좋고 품질. 여건도 안 좋고. 예.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임대주택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걸 많이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셔서 다행히 없는 것보단 좋겠지만 이제 문제는 이런 식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만 치중을 하시다가 혹시 이게 생활 여건이라든가 교통 같은 게 안 좋으신 데다가도 만들면 이제 이거는 공실이 돼가지고 그걸 만든 그 입장에서는 그 비용을 회수를 할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면에서 좋은 일 하려고 그러다가 거꾸로 안 좋은 상황으로 이게 연결이 되니까 뜻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전략도 좋아야 되고 결과도 좋아야 된다. 그런 면에서 혹시 이런 그 임대주택의 품질이라든가 생활 여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좋은 그런 대책은 있으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이 주택을 공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민간 시장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택이나 의료나 교육 같은 경우는 국가가 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질 좋은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게 맞다. 그런데 이제 질 좋고 그다음에 생활 여건도 좋고 그걸 전체적으로 질 좋다고 했을 때 이제 수준을 높여야 되겠죠. 임대주택의 수준을 높여야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임대주택 한 호당 짓는데 1.5억 정도였다면은 2.5억 정도를 계상을 해가지고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좋은 품질의 임대주택을 짓겠다라는 계획을 두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들어가는 돈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들의 수요와 관련해서도 저는 네, 조금 1분 남았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놓친 부분이 뭐냐면 1인 주택이 1인 가구가 아주 많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놓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교통이라든지 1인 주택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1.5억에서 2.5억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짧게 하나 해도 될까요? 예. 그 저기 김포공항은 어떻게 그걸 짓겠다고 한번 하셨던 것 같은데 정말로 김포공항을 저 아파트 단지로 바꾸실 겁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거는 전체를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 네네. 공항의 기능을 유지하고 공항이기 때문에 유리한 교통 인프라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또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공항의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개발을 한다는 것이지 김포공항을 다 없앤다는 그런 걸 한 적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확히 시간을 맞춰 주셨습니다. 이제 주도권은 민 의원님께 넘기겠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예. 우리가 대장동 때문에 얼마나 우리 국민들의 마음의 상처가 크십니까? 그런데 대장동 이후에 대장동은 어쨌든지 간에 성남시하고 민간이 이익을 나눴는데 그 이후에 2015년도에 있었던 뉴스테이라는 게 있습니다. 2015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 뉴스테이라는 걸 했는데 그의 내용은 8년간 전세 임대 기간을 유지를 하면은 마지막 팔 때 세입자한테 안 팔아도 되고 팔 때 가격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결국은 민간 건설업자가 8년 뒤에 엄청난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18군데가 있는데 지금 4조 이상의 이익이 있어요. 동탄에 예를 들면은 1,300세대짜리가 있는데 4천억 이상의 시세 차익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토지를 형질 변경을 해가지고 뭐 임야를 대지로 바꾼다든지 할 때 나오는 그런 이득은 민간의 노력에 의한 이득이 아니잖아요. 인허가 과정 중에서 준 이득이기 때문에 그것은 환수를 해야 된다. 불로소득을 환수해가지고 그 이득을 가지고 국민에게 나누든지 주택 정책을 하든지 임대 아파트를 더 짓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쉽게도 그 토지 수익 환수제 이게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잖아요. 국힘에서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글쎄요. 지금 이제 공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다른 쪽을 얘기를 하셔가지고서 저희들이 그래요? 이제 공약에 충실하게 얘기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옆으로 가신 거는 같은데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아마 적어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부동산 투기도 없고 불로소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청년 원가 준택도 마찬가지로 원가를 갖다가 정확하게 따져서 청년들에게 싸게 드리는 거. 그다음에 역세권 첫집 주택 같은 경우도 민간이 개발을 할 때 약간의 혜택을 주는 대신에 그 혜택을 기부 체납을 받아서 거기에
분양 주택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또 싸게 토지 임대부로 분양하는 거,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공약에 들어있는 철학은 불로소득 없다, 투기 없다. 이거는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평하게 시간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제가 개입을 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국민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요 정책에 대해서 양 후보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뜨거운 감자 시간입니다. 양측의 답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3가지 질문을 저희가 사전에 좀 드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할 것인가,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할 것인가, 분양 원가를 공개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드렸고요. 모두 답변은 같았습니다. 먼저 민호 의원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현 정부에서도 논란이 좀 많이 됐던 정책인데 어떤 식으로 조정할 예정이신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예, 항상 간략하게. 종합부동산세는 이거는 중앙에서 중앙 정부가 걷어가지고 지방 재정으로 뿌려주는 겁니다. 네. 국토 균형 발전, 지방 재정을 위해서 굉장히 유용한 것이긴 한데요. 근데 이게 무리하면 안 되죠. 종합부동산세 우리 윤석열 후보 시세 30억에 대해서 1년에 92만 원 부과됐다는 거 아닙니까? 크지 않다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 정부에서도 공시지가 9억에서 11억으로 완화하기도 했었어요. 예. 그러면 실제로 시가가 한 15억 정도인 데서부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기 시작할 텐데 15억에서 25억 이 정도는 시세가 30억 정도일 때 92만 원이었으니까 그 이하에는 훨씬 적다는 거 아니에요. 연 50만 원 정도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크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완화하겠다는 것은 불이익하게 억울하게 다주택자가 된 사람들이 네.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고향에 집 있는 분들, 또 이직, 취직 뭐 이런 것 때문에 억울하게 된 분들, 그리고 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매우 오래 장기간 보유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억울함들은 해소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 의원님께서도 간략하게 예,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분양 원가 공개에 대해서 예.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공개에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는 건지 부연 설명을 해주실까요? 좀 자세히 알아보니까 이제 LH 같은 경우에 분양 원가를 공개할 때 토지 매입 비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럼 수용을 할 때 이제 얼마에 수용했는지 가격이 다 노출이 되면 그 다음 단계에 가서 또 다른 이제 그 프로젝트를 할 때 그 원가가 공개돼 버린 데 대해서 그 협상력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협상력이 없어지면 오히려 비싸게 또 매입을 해야 될 경우도 생기니 우리 국민들께 싸게 좀 주택을 드려야 되는데 거꾸로 비싸게 매입을 하면 이제 비싸게 또 공급이 되니까 네. 이런 부작용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잘 한번 해보겠다. 그런 의미에서 세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요 정책에 대한 양측의 입장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정책 덕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현재 시간 4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들 얼른 투표소로 향하셔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만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